안녕하세요. D17 열린공감TV와 촛불행동연대가 마련한 특별기획대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진애입니다. 저랑 같이 네. 대담을 같이 이끌어주시는 김민웅 촛불연대 네, 정확히 행동. 얘기하면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여기서 반갑습니다. 해주시니까 오늘의 특별 네. 손님은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스베이다나 또 다른 여러 유튜브에서 그동안 대선 주자들의 심리 분석을 많이 한 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시고 오늘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를지 이거에 대해서 김태형의 정곡 예측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한 30초 정도 네.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재하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긴 세월 동안 계속 재하심리학자로 활동을 해왔고, 네. 주로 이제 연구, 그다음에 집필 활동을 해왔고요. 책이 한 30몇 권 정도 되는 거라고.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이 이재명의 스피치. 네. 책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렇죠. 책입니다. 네. 이재명의 스피치. 여러분들 알려드리면 요새 그 열린공감 TV가 쓴 윤석열의 엑스파일과 그리고 이재명의 스피치가 같이 쌍으로 네.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뒤따라서 김진애의 상식의 힘도 가득 날아가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의 스피치를 특별하게 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 말하기의 중요성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과소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네. 말만 잘하면 다냐, 음. 말 잘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년비도 갚아요. 네, 그렇죠. 좋은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냐, 그렇죠. 네.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은 정말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의 신념, 철학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게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와 심리 이거를 이제 같이 결합시켜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분석한다면 국민들이 대권 주자를 선택할 때, 대통령을 선택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겠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네. 정치는 정치인들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정신, 과제, 또 비전 이걸 탁 잡아내고 네, 그래서 아주 명료하고 쉽게 네, 제시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역정 이런 게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말투 또 태도 이게 네. 전부 다 담겨 있으니까 그걸 깊이 주목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제 말이 막 쏟아지는 그렇죠. 때지요.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 유세와 네. 윤석열의 선거 유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우선 보셨어요?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을 만나야 펄펄 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힘들고 지쳤을 때 어디를 가냐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예전에 지지율이 상당히 좀 저조했을 때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시장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군중들 모인 데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이런 쪽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힘들고 지쳤을 때 이제 무당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찾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저는 국민들 속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일단 에너지가 막 이렇게 분출되는 게 느껴지고, 네. 그 다음에 긍정의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잖아요. 희망, 그 다음에 미래,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한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환호를 받다 보니까 이 대통령 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던데 유세뽕이라고 그럽니다. 유세뽕이라고 네, 합니까? 네. 취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너무 즐겁다 그럴까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죠. 예, 사실은. 취해서 권력에 취하고 세상 끝까지 올라온 듯한 느낌에 취한 것 같은 약간의 과잉 행동들이 좀 보여지고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윤석열 후보가 던지는 메시지가 부정의 메시지들이라는 거죠. 주로. 뭐 네거티브 주로. 그리고 증오와 혐오. 뭐 심한 경우에 이번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 히틀러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폭언을 했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분열, 증오 이런 걸 부추기면서 저주의 이제 유세를 벌이고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극명한 대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은 국민과 만나면 행복해요. 날개를 돋. 네, 듯이. 펄펄 날죠. 예. 윤석열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자신의 삶이 담겨진 현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쉽게 그대로 낯익은 사람으로 바뀌는 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 있어서는 낯선 곳에서 사람들에게 편하게 소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션만 취하는 것이지.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깊게 나름대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술 먹는 네, 자신이 네, 굉장히 네. 낯익은 곳에서는 잘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서는 역시 뭔가 서투르고 네. 자기를 메시지화 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둘 다 내성적인 측면도 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한 사람은 조직에 갇혀있던 측면이 있어서 그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좀 내성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아있는 서민들, 시민들 또 민중들의 현장에서는 그대로 자기가 일치되는 아주 강력한 일치화가 네. 바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펄펄 날게 하는 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네. 보도에서도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판소리 완창이다. 굉장히 길게 하고 이게 스토리가 다 완성이 되게끔 네. 얘기를 하고 윤석열은 굉장히 짧게 한다. 한 네. 10분 정도. 네. 뭐 길어봤자 한 15분 정도 네, 한다. 네. 그리고 지르고만 나가는 것이요. 네. 이거가 효과 측면에서는 조금 특히 공보 측면, 보도의 측면에서는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왜 그렇게 스피치에 차이가 나오냐 하면요. 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논리적인 말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승전결이 아주 분명한 말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도 그게 분명해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이제 논리적이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고 그 기승전결을 정확하게 구조를 맞춰서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조금 이제 길게 가져가는 게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이제 말하기 특징은 병렬식 말하기라고 제가 이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백렬식. 옆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음. 논리적 연관이 별로 없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옛날 동요 중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렇게 나가는 동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 연관이 없죠. 그냥 연상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빨가니까 사과고 사과는 맛있으니까 바나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윤석열 후보의 말하기가 마치 그런 식으로 논리적 연관 없이 막 산만하게 술 먹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하고 사담할 때 나오는 네. 말하기죠. 근데 공적인 장소나 공적인 말하기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이럴 경우엔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써서 올려놓고 읽으면 좀 길게 할 수 있겠죠. 그건 남이 써주는 거니까. 네. 그러나 본인이 즉흥적으로 할 때는 길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말하기를 통해서 자기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이제 혐오와 선동 뭐 아니면 뭐 이제 막 어퍼컷 뭐 이런 걸 통해서 유세를 끌고 가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정말 자기 이웃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 행복하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니까 말하기가 조금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관찰한 거는, 보통은 이제 유세장에는 보통 포디움을 잘 안 둬요. 이게 그 연설대를 잘 안 두고 네. 바로 얘기를 하고 앞에 나가서 하고 뭐 이러는데 네. 윤석열은 처음부터 포디움을 딱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네. 원고까지 막 바람에 날려가는 원고까지 그 위에다 두고 네. 그래서 정말 준비한다고 겁나는 모양이라 그랬는데 조금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한 지난 주말 정도 지나는 금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그거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내지르는 게 그렇게 많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하는 문재인이 뭐 히틀러다, 네. 파시스트다 이런 것도 그냥
내지르는 말에서 나온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 좀 여쭤봐요. 그게 정말 즉흥적으로 나온,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정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정도 실력은 없기 때문에 나름 준비했을 텐데요. 네. 이 즉흥적 말하기의 위험성은 속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대중들이 환호하고 자기도 감정적으로 고양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즉흥 연설을 하면서부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고 그거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측면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부시가 했던 방식, 또 트럼프가 했던 방식, 네. 그리고 윤석열의 방식이 상당히 비교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고 있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슴을 치는 그러한 어법도 상당히 뛰어나게 구사를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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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 언어도 아주 뛰어나죠. 그렇죠.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안도를 했던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정제되고 논리적인 언어에 치중하다 보니까 뒤흔드는 방식의 어떤 이 네. 포효라고 할까? 네. 그게 약화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는 다시 쏟아내기 시작해요. 거리에서. 그래서 네. 그건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그러나 또 한편 윤석열 후보의 그런 이 발언을 보면 그거를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기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툭툭 던지는 것 속에서 논리성은 없지만 듣는 대중들이 또 그쪽으로 친화력 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들도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대중 파시즘의 우파적 선동의 언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또한 있다. 네. 그래서 논리성은 없지만 바로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방식의 치고 들어가는 방식의 언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 점에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면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저 보도나 이런 효과를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조금 이제 짧지만 지르고 하는 게 장면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슨 어퍼컷 세레머니나 이런 것처럼 네. 장면이 확실하고 지르는 게 메시지가 확실하니까 현장에서도 선동할 뿐만이 아니라 영상에서도 선동을 해서 본인 위주의 지지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열광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극우적 카리스마의 모습으로 자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걸 이제 그걸 네. 만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중도층, 사실 마음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는 중도층에 어필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는 결국은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 들었던 거는 그러한 구적 성향의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물도 그렇고. 그래서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좀 이렇게 충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네. 그런 것을 이제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같이 만나게 하면서 하니까 혐오적인 반응이 네. 나오는 네. 것인데 이게 이제 열광하게 되면 네. 그걸 그쪽으로 더 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순식간에 드러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에 네. 네. 직면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하고 있다고 봐요. 잠시 자기를 변화시켜서 그런 형태로 어떤 건달 카리스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야 괜찮네. 그리고 이제 뭐 한번 딱 마음 먹으면 하겠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네. 70, 80대를 지나서 오늘날 21세기인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감정은 이미 지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설을 할 때 중도층 확장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기 지지층들은 좋아하겠죠.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좋아하고 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는데 중도층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안 되겠네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면밀하게 관찰한 게 저는 이제 평소에 윤석열의 화법이
검사 화법과 피의자 화법을 오간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막 다그치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공격을 당하면 또 이제 그걸 찌그러지고. 감추는 거. 네. 이거를 아주 능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의자들을 족치다가 자기가 피의자 화법을 쓰게 되는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내지르는 걸 보면은 내지를 때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자기의 피해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열등감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맨날 민주당이 거짓과 모로 자기를 몰아세웠다라든가.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다 자기한테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 가령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다 그러면 검찰 카르텔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짓과 허위로 범죄를 감췄다 그러면 그것도 본인과 본부장에 관련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압박을 받았다, 억압을 받았다 하는 거는 자기는 검찰총장으로서 권력을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거기 있는 것 같다. 이런 피해자가 의식이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저만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서 네. 추가로 해서 전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에게는 고통의 서사가 없잖아요, 사실. 네. 인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구수했다고 하는 것 외에는 그 열등감을 가중시킨 사건이 없고 그래서 피해 코스프레라고 일종의 그렇게 해야만 자기 정당성이 확보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개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화시킨 과정이 있고 그래서 고통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고통의 개인사도 한 사람에겐 존재하고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는 그 고통이 존재하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윤석열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럴 때 고통의 문제가 있지 않으면 고통 겪고 있는 서민들, 시민들, 민중들과의 소통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볼 때에 이제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두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두 사람이 겪었던 고통이 질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겪었던 고통은 사회에서, 즉 사회 모순이 초래한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어려서부터 매 맞지 않는 삶을 추구했는데요. 왜냐면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거죠. 근데 그 매를 때린 사람들은 선생님이나 공장에 있던 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때린 게 아니에요, 집에서. 그렇죠. 이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부모님은 사랑을 충분히 줬고 대체로 사회에 나가서 맞은 겁니다. 그 이유는 가난해서. 이건 구조적인 모순에서 나오는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화가 되는 그렇게 거고요. 생긴 폭력에 맞서왔던.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건 자기 고통을 승화시키기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모순에 의해서 고통이 생긴 거니까 승화에 성공한다면 그 고통이 자기만의 고통이 아닌 걸 아는 거죠. 모두의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죠. 거기에 맞서는 것을 네네. 감수하고. 예,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에서 굉장히 민감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밖에서는 순탄하게 살았어요. 뭐 사실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근데 집에서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대학 때까지. 네, 대학생 때까지. 요새 하는 걸 보면 이해가 가요. 예, 본인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때까지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살았다. 그리고 뭐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훈육, 체벌을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모순에 의한 고통도 물론 뭐 억지로 연결시키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개인적 고통이거든요. 개인사적.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상처는 후자 쪽입니다. 전자는 상처는 상처인데 치유되기가 쉬운 상처입니다. 사회에서 비롯된 고통이니까. 이거는 그냥 가족 관계에서 시작된 고통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이 고통을 해결을 못했어요, 전혀. 이재명 후보는 이걸 승화시켰지만 그 고통이 그대로 남아서 세상에 대한 분노, 또 두려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열등감 이런 거로 가슴속에 그대로 차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폭력과 맞서면서 그 폭력을 내쏘는 권위를 치고 들어가는 게 이재명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맞선 거잖아요. 네. 근데 맞서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권위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순간에 굉장히 폭력적 권위로 네.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길로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제가 이제 계속 윤석열 후보를 분석하면서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기본적으로 학대나 폭력을 경험하면서 무력감이 너무 심각해지고 그러면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힘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힘을 쫓으면서
강력한 권위 앞에서는 굴종하고 그 권위를 숭배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권위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러면 그 밑에를 눌러버리는 약간의 폭력과 학대 충동을 느끼는 그런 이제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 권위가 입증되는 거고 네. 자기 인정 투쟁해서 그걸 택하는 거죠. 네. 제가 또 연결시켜서 한 가지 여쭤보면, 윤석열 화법이 피의자 화법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은 죄든 아니면 자기가 감춰야 될 거든 덮어야 될 게 워낙 많다. 오늘도 정형학 녹취록에서 또 그게 하나가 또 나왔는데 상당히 김만배가 영장 나오면은 윤석열은 나한테 죽는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덮고 이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내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이거를 개인적인 내 출세를 방해했다. 내가 하는 돈벌이를 방해를 했다. 아니면 내가 하는 수사를 폄훼했다. 이런 개인적인 복수감들이 굉장히 작용하는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럴 경우에 본인이 막 분노를 표출을 하고 책상 네, 치고 네, 막 이러는 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까 검사식의 말하기, 피의자식의 말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본질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권위주의적 성격자의 말하기예요. 네.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강한 여 앞에서는 찌그러집니다. 빨리.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 피의자의 말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세다, 상대방이 약자다 하면 그때는 이제 찍어 누르는 공격적인 말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검사식의 말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목도 저는 연관이 있지만 권위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된 말하기가 바로 이렇게 양면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은 사익 추구형이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든. 그러니까 공익성에 대한 발상이 없죠. 네, 발상도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심리적 뒷받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다. 제가 이제 그건 다른 책에서도 언급했었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공익추구형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말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 정치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도 그렇고 정치의 내용도 그렇고 거의 다 사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 예. 아니면 제일 화날 때가 한동훈 얘기 나올 때, 네. 김건희 씨 얘기 나올 때, 또 장모 얘기 나올 때, 그 다음에 본인의 스폰서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올 때, 아니면은 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럴 때 버럭버럭 화를 내고 하나같이 네. 부정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네. 그거 보면은 굉장히 사적인 사람인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누구나 다 사적이잖아요. 또 네. 개인으로 들어가면. 근데 제가 보는 것은 그 사적인 것이 공적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그걸 인정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공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또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보면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충돌했을 때에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보는 것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하죠. 제가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들은 생각이 뭐냐면 역시 얘는 때려서 키우면 절대로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네. 맞고 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사 생활하고 만나게 되니까 검사는 피의자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임무잖아요. 네. 경찰도 그렇고 네. 또 언론인도 그렇고 사실은 국민 모두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직업이죠. 상대방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 못지않게 딱 잡아떼는 것 또한 네. 그런 방식으로 체화돼 버린 조직 속에서 체화돼 버린 모습이 바로 윤석열이다. 네. 그래서 공적인 거짓말도 이 보면 우리는 거짓말도 잘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끄럽거나 힘들거나 그런데 네. 뭐 아주 아까 능란이라는 말을 하셨지만 능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몸이 된 모습을 보게 거의 되고 체질화.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체질화 습관화돼 있죠. 거짓말하는 게. 네. 그래 그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방어입니다. 방어지. 방어 기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엄청나죠.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놓고 그걸 기준으로 따지면 개방적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방어적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적 심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세상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 근데 방어적 심리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예를 들자면 대문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안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뭐 바깥 사람들이 들어와서 날 해칠 거다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바깥 세상에 강도와 도둑들이 들끓어서 열기만 하면 들어와서 날 죽일 거다. 이런 못 열죠. 그래서 심리도 이제 그렇게 구분되는데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 큰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 승화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열어놓는 거죠. 활짝 열어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또 밖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바깥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고 인간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 못하고 일단은 무서워하는 거죠. 바깥에서 오는 공격이나 이런 걸. 그래서 들어오면 굉장히 무섭죠. 본인이. 그러다가 그 임계점에 도달해서 방어막이 깨질 것 같은 상황이 온다. 자기를 방어했던 게. 그럴 때 흥분하는 겁니다. 네. 버럭버럭 하면서. 그리고 완전히 깨지잖아요. 균형이 깨지는 거죠. 네, 팍 깨지면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위기 앞에서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죠. 네, 지금 얘기 말씀 들어보면은 네, 위기를 대하는 정신 상태나 심리적 태세가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함께 돌파하고 네. 또 그 돌파의 과정에서 자기가 힘들고 희생당하면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돌파해 나가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보면은 음모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하고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음모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하고 사람 앞에 노출됐을 때는 흥분을 하지만 네. 노출 안 됐을 때는 음모적으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가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뭐 국가 전체가 완전히 뭐 네. 난주질 당하는 거 네, 아니겠어요? 우리 국가 네. 전체적으로 가기 전에 조금 이제 한두 가지 질문만 더 할게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두 질문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잘 쓰는 단어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사람이 엉터리라는 말을 이렇게 잘 써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한테도 썼고 심상정 후보한테도 썼습니다. 엉터리, 이 사람은 또 엉터리가 없다 이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엉터리가 어떤 개념일까 하는 게 한 가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하나 그렇게 사적인 그 감춤이 많고 감출 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측근이나 네. 아니면 윤핵관이나 네. 이런 사람들만 일하지 않습니까? 네. 일하려고 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무속과 김건희 아내로부터의 가스라이팅 네. 이런 것까지도 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사적인 이런 은폐와 복수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게 더 좀 심해지는 거 아닌지 이런 일단 윤석열 후보가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랄까 인격 모독에 가까운 네. 폭언을 하거든요. 네. 뭐 엉터리다. 네. 그다음에 뭐 내 말을 잘 안 듣고선 딴소리 한다. 네. 뭐 이런 거친 말들로 공격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는 공격을 받으면 논리적 반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 감정적으로 흥분하기 때문에 아주 거칠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너 공부 잘하냐? 그러면 잘합니다. 뭐 성적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너 공부 잘하냐? 그러면 너는 잘하냐? 또는 그 말을 한 놈은 주류가 아니다. 인정 못 받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저번 토론회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힐즈에 네. 어떤 박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쓰신 최 박사님입니다. 네, 한국계 미국인 예, 예. 네. 그걸 인용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보잡 얘기한 거 네, 맞죠? 그렇죠. 네. 그 박사는 득보잡이다. 네. 인정 못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 깎아내려버리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소스를 깎아버리면서 아예 이제 칠라로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랄까요. 저급한 공격 방식이잖아요. 초등학생들 수준에. 그 위기에 대한 반격도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방어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뭐 논리성도 없고 아주 거친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소스를 깎아내리는. 그래서 주류냐 아니냐 뭐 유승민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경제학 전공했다더니 실력이 없다. 혹은 뭐 무슨 전공을 했냐 네가 이런 식으로까지 했었거든요. 네. 국힘 토론에서 그런 식의 방어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측근과 네, 핵관과 측근과 핵관, 네. 핵관과 와이프. 그거는 네. 아까 권위주의적 성격자의 심리의 핵은 무력감이거든요. 이 무력한 사람들은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겁이 많고 그러면
다수의 사람과 열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과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검사 시절부터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을 보면 자기 패밀리를 구축해서 그걸 권력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모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모적인 네.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파당 정치, 뭐 사당 정치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그 스타일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로 보면 철저하게 공권력의 사유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이.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설사 되더라도 소위 그 한국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세력만 대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를 빼고 되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자기 세력만 대변하고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아내 혹은 아내를 조종하는 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무속인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리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측면에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네.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아까 이제 위기 얘기 계속 했던 이유가 네. 대한민국 얘기 이제 한다고 하시니까는 위기에 몰렸을 때 일단 도피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네. 그리고 희생시킨다. 네. 그리고는 거기에서 빈 자아를 회복하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부인의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네. 그러면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일종의 이른바 요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에 그대로 편집돼서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윤석열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었어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권위주의 극자는 세상을 힘으로 보거든요. 힘이 있냐 없냐.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게 옳으냐 틀리냐 뭐 이념이 어떠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힘 세냐 안 세냐만 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에요. 이게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나보다 세다 아니다예요. 세면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의존하고 그럽니다.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보면 뭐 얼핏 보면 이제 남자가 힘이 셀 것 같지만 남녀 관계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예를 아, 들면 훨씬 여성이 더 세요. 더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씨가 그 방송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 중에서 제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인 게 그 뭐 못생겼지, 배 나왔지, 뭐 하여튼 그런 거, 예, 힘도 비하하는 남편을 이렇게 비하하는 나니까 데리고 살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제3자한테 했어요. 이렇게 무의식 중에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평상시에 김건희 씨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얘기가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에서 표출될 겁니다. 네. 네, 농담식으로라도. 네. 내가 나니까 널 데리고 살지. 나같이 젊고 이쁜 여자가 너같이 못생긴 남자를 누가 데리고 살아. 자, 이거를 이제 농담으로 뚝 던지면 가벼운 잽이니까, 그리고 농담 같으니까 화를 못 내죠. 근데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 당했을 것 같거든요. 오랜 기간. 제가 그래서 가스라이팅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위축돼요. 예, 열등감 생기고. 네. 아, 이 여성이 날 버리면 나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되나. 세상 아무도 날 거들떠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의존 관계, 또는 지배 종속 관계까지 갈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근데 저는 김건희 씨가 이제 그런 식의 윤석열 후보를 조종자로서의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나 이제 윤석열 씨도 이제 어쨌든. 잠깐 뒤에 지금 붙이면 정말 그렇게서 권력이 되면 정말 위험한 거죠. 아, 예,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의식의 편이죠. 내가 뭐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되면 어디를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이라고, 당신은 대통령이 돼야만 내 옆에 있을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쇠뇌를 시켜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술사들을 여러 가지 이제 써가면서.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권력력의 크기는 그러니까는 그 배우자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자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근데 심리가 건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분석을 해봤을 때. 그래서 무속에 의존하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불안이 심하거나, 그렇죠. 죄책감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속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점도 보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그런 점에서 이제 무속 의존도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 그리고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국민들 중에는 일부는 이 무당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뭐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흑색 선전은 아니고, 네.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 저는. 네. 글쎄 말이에요. 근데 선관위가 말이죠. 이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에서 광화문 내거리 걸었던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 없다. 이거 허용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참 세상에 이런 선거 관리가 어디 있어. 네. 네. 국민들의 우려를 표시하는 것까지 정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인데 네. 이런 식의 선거 관리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 아무튼 근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쭉 네. 드러난 네. 것으로 유추하면 나름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위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이제 위기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재명과 이런 윤석열이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지금 사실 대한민국 그러면은 지금 당장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경제에서 여러 가지 특히 대외에서 받는 여러 가지 압력들이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지금 이제 정계의 조금 구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대 야소죠. 그러니까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180여석의 야당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이런 판인데,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미사일 쏘고, 뭐 대북하고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윤석열은 엄청나게, 반중, 여러 가지 반중,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되는 이런 이미지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만약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저는 위기에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만들 것 같아서 지금 더 걱정을 그 하는데. 가정은 이제 그 분명하게 저는 하고 싶은 게 아까 네. 설사의 얘기도 있고 네. 방법론적 가정에 불과합니다. 네.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네. 얘기하고 이렇게 있어요. 얘기하고 네. 얘기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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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한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요 측면에서 이거는 먼저 김민흥 교수님이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위기에 대응하는 그리고 위기를 이미 예측하고 있어서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포지션이 상당히 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본인 자신이 위기가 될 것 같다. 위기를 만들어낼 것 같다. 본인의 대통령 리스크를 만들 것 같다. 이게 제일 큰 위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말 보십니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는 까닭은 네. 우리가 쭉 아까 심리 분석을 하면서 제가 더 깊게 확인하게 된 건 뭐냐 하면 이제 김정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야가 자기에게 이제 집중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시각이 없으면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지가 있거나 또는 그만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이 세상의 많은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심리 분석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시각이 음. 우선 제일 중요하죠. 네. 이런 총체적 시각 자체가 없으니까 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 단적인 예가 방송 토론에서 R200이라든가 텍소노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모를 수 있어요. 네. 그걸 묻기도 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세계 전체의 변화에 대한 총체적 위기인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걸 모르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네. 모르는 게 자랑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총체적인 인식의 필요성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온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네. 그리고 심리적 시야의 넓이도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왜 이제 심리학에서는 심리치료가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심리치료가 돼야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안 돼서 자기 심리적 고통이 있으면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대담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갑자기 배가 막 아프면 옆 사람 얘기가 귀 잘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자기 고통이 크고 개인적인 문제가 심각할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게 해결된 사람은 시야가 넓어지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식견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심리적 제한성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식견이 넓을 수가 없다. 일단 넓게 볼 수 없다. 오로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위기도. 그러니까 이 위기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아니라
나의 안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중요한 그렇게 대응하겠죠. 그래서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렇게 보면 이재명 후보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고통스러우면 다른 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네. 이재명 후보는 그게 들어와도 도리어 그것을 총체적인 어떤 세상과 자기를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능력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고통이 이재명 후보의 시야를 좁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전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 고통을 남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거의 국민과의 일체감을 갖고 있는. 또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노동자 정체성을 갖고 있다. 여전히. 그런 거를 여러 차례 분석해서 증명을 했었는데 그게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기 고통이냐, 국민을 위한 고통이냐. 그래서 국민을 위한 고통이라면 받아들이겠다. 기꺼이.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자기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통을 겪고 그걸 뚫고 나가는 것에서 나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윤석열하고 치아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네. 더 밀고 나가면 네. 그래 이 고통의 본질은 뭐지? 원인은 뭐야? 했을 네. 때는 총체적 인식이 절실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그 이재명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윤석열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이미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적폐 수사라는 발언에서부터 네. 나와서 검찰 개혁안까지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 네. 그냥 초기에 정치적인 무능감을 네. 국회에서도 잘 안 될 거니까 사정 정국으로 풀라고 할 것이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본인과 부인과 장모에게 걸려져 있는 또 뭐 측근한테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혐의들을 다 감추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 선제 타격과 그 사드 배치처럼 네. 이렇게 뭐냐면 굉장히 말하자면 불필요하게 말하면 위기를 조성하는 사안을 만들어서 국민을 그쪽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있는 경제 위기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네. 이런 거를 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네. 그걸 가지고 본인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 게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까? 대단히 높죠.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설마 이제 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방법론적인 가정. 네. 방법론적인 가정을 했을 때 일단은 포갑의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부패가 극심할 것이다. 내로남불에 의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화를 깨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그걸 전 꼭 얘기하고 싶은 세 가지를. 첫 번째로 왜 윤석열 후보가 포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냐면 권위주의적 성격자가 힘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그냥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비굴하게 머리만 주아리면서 사니까.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히틀러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히틀러하고 가장 유사한 공통점을 가진 사람이 윤석열 후보예요. 그렇죠. 네, 열등감으로부터 출발해서 네. 권력욕이 있는. 네, 일단 어릴 네. 때 히틀러도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자란 네. 사람이죠. 네. 그래서 권위주의 성격자입니다. 히틀러도. 이 사람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세상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네. 잡고 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인류에게 폭력적 권위 체제가 네. 됐고 거기다 국가는 또 폭력을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제공해 네, 주니까 제공했죠. 그대로 네, 맞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혐오 대상을 정확하게 유태인으로 정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도 올라가서 대통령이 출사됐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자기 밑에 다 내려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그 누구도 존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KTX에서 발을 올렸듯이 그냥 다 내려다보는 거야. 자기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고. 발이 아니라 구두발이. 네, 구두발.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이제 김정선 얘기를 하나로 좀 압축해 본다면 공포 정치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공포 정치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네. 세디즘의 심리가 작동을 해서 사람들의 고통이 자기의 권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네, 착각하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심리학적으로 중요한데 음. 그 권위주의 성격을 어떤 사람들은 SM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네. 가학, 피학.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너무 성적인 거를 빼고 이제 권위주의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하는 것 자체에 충동이 강한 것도 문제인데 그 속에서 쾌감을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거죠. 네.
치고 까고 죽이고 뭐 괴롭히면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을 느껴요. 그리고 저녁에 술 마시고. 우월주의적 쾌감을 느끼고 봐라 나 힘 있지. 네. 나 무력한 사람 아니야.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를 당연히 할 거고 포갑 정치를 할 것이다. 당연히 소통 전혀 안 될 것이다. 국민에게는 안 들을 겁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데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네. 그랬을 때 이제 도전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네네. 그럼 그런 도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근데 공포 정치가 일단 정해지면 그걸 또 분쇄하는 것 또한 이제 쾌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의 권력을 더 확장하는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네. 그걸 즐기겠죠. 촛불을 말살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비판하는 저 세력들을 그다음에 본인을 비판하는 온갖 언론기관을 파산할 때까지 그게 다 이제 공포 소를 정치의 걸어버리는 심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반응들이라고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죠. 정말로. 음. 이제 권력이 커질수록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제 부정부패가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가짜 모범생과란 말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랑 비교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좋은 의미에서의 약간 불량 학생, 불량 모범생. 불량 학생, 모범생과는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제도에 굴종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 올 거예요. 기존의 어떤 그렇죠. 질서 네. 규칙에 구애받지 않는, 굴종하지 않았다. 네, 그 완고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면 지키지만 아니면 아니.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그걸 완고하게 지켜온 사람이에요. 규칙, 규범. 근데 그게 좋아서 지킨 게 아니고 처벌이 무서워서 혹은 뭐 사랑 상실이 무서워 지킨 가짜 모범생입니다. 이 가짜 모범생은 사회에 큰 피해는 안 끼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거의 피해를 안 끼쳐요. 도덕 규범 잘 지키니까. 근데 문제는 권력을 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킨 이유는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이거든요. 사실. 근데 처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의 집행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규칙을 지킬 이유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약간 일탈하기 시작한 거를 추적해보면 검사가 되면서부터거든요. 검사가 되면서부터 이제 내로남불이 시작되고 또 김건희 씨 만나면서 또 더 심해지고 계속 그 부분에서 도덕성이라는 것을 무시해왔습니다. 도덕규범이라는 걸. 대통령이 된다면 뭐 이게 거의 극에 달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네.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문제를 제기할 때 혹자는 그러면 이재명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 얘기를 듣고 더 확신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위험성을 최대한 알려야 된다. 네. 이 위기에 너무 일로 가는 건 위험해. 네. 일로 가면 죽는 거야 모두가 다. 네.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답이 있잖아. 이런 네. 식의 논리 구성이 네. 더 절실해졌다는 얘기 맞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네, 그러고 가야 어떻게 되겠죠. 되겠는가? 이거는 김민환 교수님께서 먼저 풀어주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공익의 차원으로 헌신성으로 승화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 네. 그리고 그 책임지는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혹시 반격을 받거나 그랬을 때에도 온전히 자기 책임을 돌려서 그걸 감당해 나간다. 네. 그래서 도리어 그때마다 이재명은 점점 더 클 것이다. 이재명이가 점점 커지는 것만큼 대한민국은 안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훨씬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먼저 본 것을 모두가 공유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능력으로서 진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추상적으로 얘기를 좀 추상적인 하셨는데.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아주 충분히 본질적인 봅니다. 거로, 네. 본질적인 거로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네. 저는,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수원 유세에서도 얘기를 하시던데 본인이 네. 성남시장을 함으로써 성남시가 세상에 알려줬고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해서 경기도가 가장 살기 좋은 데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로 해서 이 전체가 좋아지게 만들고 그거죠. 그거 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자랑스럽고 하고 싶다.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절박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주로 절박성을 얘기를 하는 거는 코로나를 우리가 이만큼 이겨올 수 있던 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거를 저렇게 국회에서 안 해주고 기재부총리가 안 해주니까 3월 10일이 되면은 이거는
방역 시간도 완화하고 보상도 보상도 확실하게 해주겠다. 지난 2년 동안에 한 거를. 네. 그러니까 이거와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런 절박성이라고 하는 게 인양관화된 그게 바로 이제 고통에 대한 이 고통을 풀어주고 싶다. 보통을 자기 헤어나오게 하고 책임을 싶다. 하는 내 책임이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네. 혹시 영업시간 10시로 바꿨지만 부족하잖아요. 네. 12시까지 하다가 네. 12시까지 하다가 문제가 된다면 네. 그러면 내가 뒷감당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면해주겠다. 국가가 긴급 조처를 네. 취하지 못했을 때는 네. 그렇다면 민간이 알아서 네. 최대한 살 길을 찾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긴급 조처를 취하십시오. 음. 나머지는 내가 뒷감당 하겠습니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어허. 혹시 이거는 언론들은 방역 지침을 어기자고 조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다면 네. 긴급하다면 네. 그럼 해야 되죠. 네. 법보다 인간의 삶이 더 중요한 건데 그렇죠. 나머지는 제가 감당하겠다. 네. 그래서 고통과 책임을 함께 끌어가고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얘기했던 이재명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같이 동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네. 저는 뭐 두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좀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미 상당한 공헌을 했고 앞으로도 공헌할 대목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권리의식을 일깨워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주의식은 높아요. 불의에 대한 저항심도 크고 근데 의외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이 좀 취약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건 마땅히 받아야 된다. 이 정도는 그렇죠.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유 나는 뭐 그거 못 받아도 돼. 뭐 이제 재벌이나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의식 자체가 계속 제한되어 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피해를 입어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을 내 권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시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뭐는 세금 낭비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기본소득 때부터 계속 그 점을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생존의 권리. 또 만약에 국가의 희생을 요구당해서 희생을 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주고 그걸 받는 것은 국민적 권리. 그래서 이런적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데 기여한 분인데 네. 만약에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더더욱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여쭤보면은, 이제 아까 그 윤석열은 권위주의자로서, 네.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또 하나의 특색 중에 하나가 아웃사이더라는 거예요. 비주류로서 항상 변방에서 무언가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네. 뭔가 만들어 왔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대하는 바가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칙과 특혜가 없는 세상, 또 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대했는데 사실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윤석열이 속해 있는 이 기득권 카르텔을 어떻게 하든지 깨고 이거를 보편적인 권리를 좀 더 넓히는 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좀 더 넓히는 이런 방향으로서의 국민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이제 대단하죠. 네. 근데 사실 이제명 후보 1인에 대한 기대와 네. 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네. 너무 네. 이제 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전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이 뭐냐면 자기가 국민의 한 사람, 즉 국민과의 일체감, 심지어는 노동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해고 프로그램까지 내놓은 예, 상황이니까. 그렇죠. 해고 프로그램. 네. 저는 루이 14세 비슷해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아웃사이더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정치권, 주류 정치권에서는 아웃사이더지만 절대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용만큼 인사이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편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지금 이걸 절박하게 해내지 못하면 자기 부모 형제들이 다 어렵게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들 노동자고, 뭐, 주변 사람 다 노동자고, 친구도 노동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얘기가 인상적인데, 나는 거기를 탈출했지만,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이웃, 친구들은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잊을 수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은 뭐냐.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고 국민들이 요구하면 어떻게든 해내려고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이 힘과 노력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로 연결되는 통로가 이재명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는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넓혔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를 가져오는 건 시민 여러분들입니다라고 최근에 이제 연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권리가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시에 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특정 종교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깊은 종교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종교성이라고 굉장히 봐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 도구는 쓰다가 버려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다 감당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와 모습까지도 저는 바꿔내고 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권위의 어떤 정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따로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또 쓰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아까 통로를 얘기했지만 그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라고 하는 종교성은 말하자면 자기 희생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도구로 만들고 다른 사람은 도구가 아니고 목적으로 대하는 거죠. 저는 이런 점이 굉장히 훌륭하다. 네, 훌륭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대통령을 머슴이라고 지적했죠. 아주 대단한 거죠. 국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거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것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그걸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너무 즐거워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제가 분석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힘들어하셨어요. 그걸 자임하셨고 하려고 했지만 그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도구가 돼서 앞에서 나가는 거를. 근데 이재명 후보는 좋아합니다. 즐거워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곧 나의 행복이라고. 이런 점에서 전투력에 있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큰 일을 좀 하지 않나.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가 이 후보의 전투력을 때로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빛나는 전투력이고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 딱 막혀 있는 이것을 확 밀어붙이는 돌파력, 맞습니다. 전투력, 기세. 이렇게 하면 좋아. 우리 저 기세는 정말 우리가 믿을만해. 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가 결합되면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이제 20일치 남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면서 돌변하는 정세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가보죠. 지금 이제 이렇게 앞에서 그 윤석열이 만들 위험한 대한민국, 또 이재명이 만들 정말 믿을 수 있는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정말 탁월해지는 이런 선진국 대한민국,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이제 꿈이 부푸는데, 우리는 또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일, 그 공식 선거 운동의 첫 1차 토론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내일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세 번 중에 내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2번이 있었습니다만 첫 번은 탐색전이었고, 두 번째는 약간의 그 공격과 방어가 있는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 3차 토론이자 제 공식 선거 1차 선거 토론회. 어떤 전략으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이게 폭발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폭발해야 할지, 제압할 것인지. 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남은 이 시간에 뭐 디테일한 정책 홍보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표심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3번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그것은 뭐냐? 말씀하신 아까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전투력. 그다음에 열정, 그다음에 패기, 그다음에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그 간절함, 이게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뭐 저 사람 나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좀 비호감인데 보니까 끄다네 사람, 뭐 한번 맡겨주면 할 것 같네. 뭐 내용은 잘 몰라도 이런 것이 지금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의 법은 이제 약간 이재명 후보가 거리에 나가면 펄펄 나는데. 방송 토론에 오면 약간 조심을 너무 갑자기 신사가 되고 너무 점잖아지면서 조심조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투도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끝내요. 이런 식의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 아주 단호하게 하죠. 근데 두 번째 토론만 봐도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요. 이렇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죄졌나?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맞는지는 판단 못 하잖아요. 또 방송 하나 갖고. 그래서 저는 좀 이재명을 이제 풀어놔야 된다. 그 야생마인 이재명 후보를. 적극 동의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냥 풀어놔야 된다. 그냥 강력하게 전투적으로 치고받고, 물론 태도나 말투는 온화해야 됩니다. 공격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은 정말 공격적이고, 단호하고, 뜨겁고, 이런 3회의 토론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면 윤석열은 자연히 제압될 거고, 그렇죠. 국민들은 이래서 이재명이라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세와 절제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는 네. 그런 전투력 자체가 자기 검열되어 버린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간에 참모들이 혹시 그러다가 이 위중한 때에 자칫 점수를 잃을까 하는 걱정은 충분히 하겠죠. 그러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본능적 전투력.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입니다. 본능적 전투력. 이것이 과시될 필요가 있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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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모시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즐거웠고, 네. 또,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긴다. 이 확신이 확 들어요. 오늘 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네, 뭐 이제 저도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제 심리 분석에만 초점을 맞춰오다가 또 교수님이나 전 의원님의 이러한 정치적인 식견,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거랑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배우는 게 있었고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 시리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같이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으셨죠? 오늘 아주 좋은 발언들, 좋은 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송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저기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네. 이재명 후보님, 내일은 정말 모두 발언부터 주도권 토론부터 하나하나 그 이재명 다움을 잃지 마시고 아주 적극 발휘해 그렇죠.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씩 해 주시죠. 네, 본능적 전투력, 네. 그리고 이성적 설득력, 네. 그리고 뜨거운 감성,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주 굵고 강한 비전 제시, 네. 이러면 전 되지 않을까? 네, 네. 저도 네. 동의하고요. 네. 네.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네. 원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원래대로 하시던 대로. 네, 네. 맞습니다. 네. 원래대로 하는 토론, 이재명 다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촛불 행동연대와 열린공감TV가 공동 기획한 대선 기획 특집. 또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다른 패널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